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몇 시간 뒤면 서울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됩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을 나서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인데요.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이 전 대통령은 잠시 후에 중앙지검으로 이동해서 그 이후에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인데요. 먼저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저희가 같이 나누고 현장에 이제 화면이 들어오면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표명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2018년 때였나요? 그때 이제 수감될 때 기억해 보면 특별히 골목 성명이라는 건 없었던 걸로 제 기억에도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어떨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평론가께서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별도의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판결이 난 이후에 굉장히 억울하다는 취지의 그러한 주장을 한 바 있고 법치가 무너졌다든지 네네네. 굉장히 헌법을 무시하는 이런 이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다시 이제 좀 이동하는 이 수감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런 입장을 또 낼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유감을 표한다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걸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항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입장을 얘기하기에도 적절치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입장 발표 없이 그냥 수감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매끄럽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은데요. 확실한 건 근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건 또 지켜봐야 알겠죠. 네. 손수호 변호사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상당한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네. 또 이번에 확정된 그런 범죄들이 굉장히 좀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게다가 이 다스 관련된 횡령 부분은 그동안 수년간 제기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소유자라는 그런 의문 제기에 대해서 법원이 맞다고 판단을 해준 거거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이야기가 다 거짓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증거를 가지고 반박하기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까지 1심부터 시작해서 대법원까지 가면서 모든 이제 법원의 판단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주인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확인한 거거든요. 따라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슬쩍 넘어가더라도 사실 정치적으로 지지자들을 결집해서 어떤 다른 돌파구를 찾는 것도 상당히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서울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이 되는 이 전 대통령인데 향후에 사면이라든지 가석방이 없다라고 하면 2036년까지 지금 이제 출소를 그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 대통령의 나이가 95살, 고령의 나이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여생을 교도소에서 다 보내게 되는 건데 현재 심정은 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정을 제가 알 수는 없는 노릇이죠, 사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제기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그리고 이제 보수 정당 또 보수 언론 이런 쪽에서는 많이 이제 그쪽의 분위기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 전직 대통령이 남은 여생을 이렇게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비극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너무 고령의 나이까지 또 여생을 모두 감옥에서 보내는 것보다는 중간에 정치적인 어떤 과정으로서의 사면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도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드러내놓고 그것을 원한다거나 또 그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당당하게 수감 생활을 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또 가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사면이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형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좀 확정된 이후에 사실은 또 논의해볼 어떤 가능성이 정치적으로는 생기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사건의 내용이 앞에 이제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정치적으로 뭐 잘못했다거나 또는 통치의 과정에서 뭔가 일어난 어떤 사건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순전히 개인 비리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이 개인 비리를 어떤 그 이유에서 무마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을 활용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면을 얘기할 여지는 상당히 좀 적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워낙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이제 항변들이 다 이 어떤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제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해 왔던 사람들도 소수의 측근들을 제외하면 많이 없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할 말도 없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이제 많이 없어졌으니까 상당히 좀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미로 짐작해 보는 바이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저희가 보도해 드린 바로는 1시 반 정도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따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들께 그 현장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그 절차나 이런 동선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앙지검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에 나설 예정인데, 오늘 동선을 어떻게 우리가 좀 따라가 볼 수 있을까요, 손 변호사님? 네, 보통 이렇게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고요. 일단 구치소 밖에서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 확정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곧바로 집행을 해서 구치소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신변 정리라든지 기타 건강 검진 등을 위한 시간이 허락이 됐고요. 이거는 뭐 꼭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허용된 건 아닙니다. 이제 예전에 한명숙 전 총리도 확정 판결을 받고 교도소로 갈 때 역시 며칠간의 시간을 또 부여받은 바도 있고요. 기타 형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시간 부여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일단 검찰로 가죠. 검찰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또 절차를 진행하고 그 후에 구치소로 가는데, 구치소는 원칙적으로는 미결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즉 재판,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징역을 이제 복역을 하기 위해서는 교도소로 가는 게 이제 원칙이죠. 하지만 구치소와 교도소는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구치소에서 복역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 일단 구치소 가서 이제 그 분류 작업을 할 텐데요. 분류 작업은 일반적인 보통의 경우와 다르지 않게 진행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입니다만 특별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구치소에서 여러 가지 분류, 등급 분류 작업을 한 후에 이제 교도소로 갈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수형 관련된 그런 그 행정상의 행정적인 편의와 안전 때문에 계속해서 구치소에 머물면서 이제 복역을 할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따 뒤에 또 나올 문제긴 한데, 뭐 이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구치소와 교도소는 또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은 손 변호사께 이따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의 모습입니다. 이제 측근들의 모습이 멀리서 잡히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정원 안쪽에서 측근들과 잠시 후에 이제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여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담벼락 안쪽으로 볼 수 있는 측근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정문을 통해서 속속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잠시 후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조치가 이제 사라지는데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허용되는 건 있습니다. 바로 필요한 기간 동안의 경호
경호와 경비인데요. 예. 따라서 지금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만 징역형이 확정됐으니까 더 이상 예우가 없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검찰까지 가는 지금 이 이동하는 과정에는 이제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후에 검찰과 구치소에 들어간 후에는 이제는 공식적으로 더 이상의 예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모습도 보이고 이은재 전 국회의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전에 잠깐 정오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친이계로 분류될 수 있는 의원들, 그러니까 측근들의 모습이 속속 보였고 정문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또 카메라에 잡혔고요. 또 취재진들이 간단히 묻는 질문에 이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 전직 의원들이 간략하게 입장을 표한 바도 있습니다. 정병국 전 의원도 또한 이전 대통령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앞서서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는 화면에는 정문 밖으로 나오는 측근들의 모습을 보여드렸고 이 오전부터 긴장감이 꽤 높았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선이 쳐져 있고 장제원 의원의 모습도 잠시 보였네요. 예. 그 오전부터 굉장히 많은 취재진이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으로 모이기도 했고 말씀드린 대로 경찰 통제선이라고도 부르는 질서 유지선이 쳐져 있고 많은 취재진과 경찰들로 자택 앞이 북적였는데 측근뿐만 아니라 이 유튜버들, 특히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유튜버들이 존재하겠죠. 다른 유튜버들 간의 신경전도 오전부터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손소 변호사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어떤 그런 처우들이 시점 이후로 판결 시점 이후로 박탈이 됐으나 검찰 호송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경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지금 이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오전부터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경찰과 경호원들의 인력 자체가 조금 증가돼 있는 자택 앞에 이 경비 인력이 출입구 앞에 경비 인력이 오전보다 좀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논현동 자택 앞의 모습입니다. 많은 취재진과 또 유튜버, 또 경찰 인력이 오늘 오전부터 계속해서 이곳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자택 앞쪽으로는 경찰이 지금 바리케이트 안으로 취재진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낮 12시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 또 이은재 전 의원, 강훈 변호사 등 속속 이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들어갔다라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이제 곧 있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와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제 짚었던 내용은 평론가께 질문 드렸던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2018년에 구속영장 집행 때 동부구치소로 가는 길 앞에서는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은 결과일 수도 있고 혹은 변호사 내지는 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친이계 의원 중에 누군가가 입장을 대신 표명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은재 의원,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여러 이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직, 전직 의원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이전 대통령이 이제 오늘 곧장 이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논현동 자택에서 출발을 해서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한 뒤에 검찰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감 전이기 때문에 구치소까지는 호송차가 아닌 일반 차량을 이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1시 반 정도로 예상했는데 1시 30분쯤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동부구치소 또 짚어볼 내용입니다. 동부구치소는 어떤 장소로 좀 설명을 해야 될지 김민아 시사평론가께서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동부구치소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제 뭐 만들어진 곳이어서 시설이 굉장히 좋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저는 예. 뭐 구치소에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네. 뭐 그 구치소 시설들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보도가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중요 인물들이 선호하는 이런 곳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전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에 뭐 들어가는 것이 뭐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봐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느 구치소에 갈지는 뭐 이것은 뭐 행정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논란은 좀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던 때 이제 독거실에 이제 수감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독거실에 이제 수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독거실이 이제 한 4평 정도 되는 그런 크기라고 하는데 예. 여기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기본적인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갖춰져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예우라든가 이런 거는 박탈이 됐지만 예. 방금 쭉 말씀하셨듯이 이제 검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예우를 어느 정도 이제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제 뭐 불상사라든지 이런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상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렇게 주요 피해자를 구속할 때는 아무래도 뭐 관할 구역 그리고 조사 재판 편의를 고려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구치소에 이렇게 수감이 되는 배경도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특히 이런 행형 관련된 부분은 어찌 보면 하나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 그 좀 경직된 적용을 하기보다는 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느 장소에서 형을 집행하든 그 부분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만 기타 예를 들어 특정 교도소 또는 특정 구치소의 이런 비슷한 수준의 또는 비슷한 상황에서의 어떤 그 형을 수용 생활을 하는 그런 피고인이 있다면 또는 피의자가 있다면 재판 중인 약간 좀 분리를 할 필요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과거에 이렇게 한번 좀 있었던 곳에 다시 가는 것이 더 수월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고요. 예.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예.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징역형이 중형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수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교도소로 가는 것입니다만 실제로 구치소 내에서 이런 분류 심사 작업까지 하고 예. 그 후에 상당 기간 동안 구치소 내에서 이제 수용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미 결론이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하지만 저희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미결수, 저희 이 부분도 정리를 할까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구치소와 교도소가 어떻게 다른가 이 개념을 이제 손 변호사께 여쭤본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구치소와 교도소는 원칙적으로 달라요.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부에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최종적으로 징역형이 확정돼서 그제서야 교도소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수사 과정에서부터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 판결, 징역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돼서 그제서야 구치소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즉 미결, 말 그대로 그 최종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미결 구금 상태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제 구치소가 되겠고요. 예. 또 구분해서 보자면은 유죄 판결,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확정이 되어서 네. 그런 수용 생활을 하는 곳이 이제 기결수들이 가는 곳이 이제 교도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이거 역시 행정과 당시의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만 징역형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교도소로 가지 않고 구치소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반대의 경우도 간혹가다가 존재하거든요. 예. 따라서 이런 행정의 어떤 행정상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미결 상태에서 예. 또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가 이제 그 구치소에 있는 것이고 예. 반대로 유죄 판결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교도소에서 이제 복역을 한다고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원칙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미결수는 구치소로 네. 기결수는 교도소인데 이게 어떤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뭔가 융통성, 행정의 편의성,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우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기결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서 오래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감이라고 하나요? 교도소로 네. 이감되는 경우도 있고
뭐 좀 네. 복잡하다. 여러 가지 형태로. 네,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전직 대통령 뿐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는데 확정됐는데 이미 구치소에서 1년에 거의 근접한 기간을 이제 수용 상태로 있었다면 예. 교도소로 옮길 필요 없이 그 구치소 내에서 나머지 형을 복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잠시 뒤 2시까지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을 해야 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에 도착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검찰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신원 확인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이 겪게 될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치소에 가게 될 경우에 그리고 그 사전적인 어떤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좀 이행을 하게 되고요. 원래대로 한다면은 사실 그 전에 논의의 과정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자택 앞에서 뭐 불상사가 있다든지 충돌이 있을 우려다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서울중앙지검을 거치지 않고 그냥 구치소로 이제 이동하는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일반적인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을 거쳐서 원칙대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 차량을 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부구치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게 이동을 하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동부구치소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좀 수용 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도소로 다시 이감이 되는 것인지 그거는 추가로 이제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아직까지 정리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시간이 흐르면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겠죠.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구치소 내에서 하게 될 일들을 좀 간단히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예. 가장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분류 심사입니다. 예. 이제 징역형이 확정되어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런 그 수용인들에 대해서 등급을 분리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항들을 이제 묻습니다. 뭐 생활환경 조사서도 작성하라고 하고요. 또 뭐 교정 심리 검사도 하고 뭐 일부의 경우에는요. 또 직접 조사관들이 대면해서 질의응답을 합니다. 예. 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게 그 법무부 예규 중에 분류처우 업무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에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다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점수요? 네, 점수를 매겨서 이거를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 예. 등급이라는 것도 이와 관련해서 좀 4가지로 이제 나뉘게 되는 거죠. 뭐 개방처우급 이거는 가장 이제 낮은 단계고요. 예, 예. 그다음에 뭐 완화경비처우급, 뭐 일반 경비처우급, 뭐 중경비처우급 이렇게 4단계로 일단 나누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2단계 또는 3단계에 이제 분류가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수용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적으로는 커요. 왜냐하면 어느 교도소로 갈지, 교도소도 등급이 있기 때문에 예. 어디로 갈지가 결정이 되고 또 복역을 하는 동안에도 전화 통화 횟수라든지 예. 또는 뭐 접견, 면회 횟수 예. 여기에도 영향을 주고 또 교도소 내에서 또 봉사원이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영화나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일반 교도 행정을 좀 도와주는 이런 예,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부여되기도 하고 또 그 후에 어떻게 또 수용 생활을 했는지에 따라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이런 그 분류 심사 절차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 어느 교도소로 갈지도 결정이 되는 건데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수용 생활을 하든 독방에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짐작도 듭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수감 뒤에는 말씀해주신 분류 심사가 진행이 될 텐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또 중요한 변수로 짚어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수감 생활 중에 건강 악화를 호소해 왔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건강 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까?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뇨라든지 이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고령층이 많이 앓고 있는 이런 질환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동부구치소로 가기 전에 이렇게 좀 이송되기 전에 병원에 들러서 이렇게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과정을 이제 거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병원에 들를 때 과정을 우리가 이제 생생하게 좀 화면으로 봤는데 그 화면을 보면 이제 스스로 이제 거동을 할 수 있고 뭐 부축을 받긴 했습니다. 김유롱 여사로부터 예. 거동을 할 수가 있고 겉보기에 뭐 고령이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뭐 걱정이 돼서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형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느냐 예. 이것을 이제 따지기 위해서일 텐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감되는 과정에서 형 집행정지라든지 이런 거를 신청할 때 그런 건강 상태가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확인되는 좀 거동이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겉보기에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건강상 이상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면 이런 건강상의 문제로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대단히 낮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이런 얘기들입니다. 다만 이제 수감 기간 동안에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예. 건강이 갑자기 악화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자체를 뭐 굉장히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있고 사면 뭐 별도의 형 집행정지 내지는 뭐 가석방 이런 게 없다면 이제 형을 계속해서 지금 17년형이니까요. 17년형을 동부구치소 혹은 뭐 이감되는 절차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될 텐데 이 건강이 변수라는 얘기는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만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변수로 작용해서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손소 변호사께서는? 글쎄요, 사실 이 부분은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만 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제 고령입니다. 따라서 고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건강이 뭐 젊을 시절보다는 좋지 않겠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질병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과연 또 그것이 그 병원의 어떤 그 진단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수용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여야 합니다. 과연 그런 요건을 충족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량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측근들, 저희 이 화면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직 현직 의원들의 모습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호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보시는 화면 안에 이 차량 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탑승해 있는 것으로 미뤄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느 차량인지도 저희가 실제 알 수는 없는 것 같고 집 앞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진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은 해봤습니다만 2018년 영장 집행 당시와 동일하게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차량을 타고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지금 보셨습니다. 일단 그 차량에 탄 채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실 두 분 모시고 혹시나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까 그 가능성을 좀 예상을 해봤는데 말씀 주신 대로 어떠한 입장 표명 없이 차량에 탄 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뭐 앞서서 김민하 평론가께서 짚어주신 대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대로 또 됐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두 분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가면 또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또 구치소에 가면 또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를 또 짚어봤는데요. 이 전직 대통령이 기결수가 되는 상황은 사실 오늘만의 일은 아니라서 이런 상황들이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뭐 어떠한 측면에서는 비극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그 전직 대통령들의 역사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좀 짚어보면 어떨까요, 평론가님? 일단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되는 것은 뭐 이유야를 막론하고 불행한 일이죠. 예. 사실 우리의 어떤 그 존경할 만한 어떤 국가의 지도자로서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에도 좀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좀 정치적인 역할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면은 여러모로 우리 사회에도 이제 좀 건강한 이런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까지를 보면은 그렇게 행복한 상황에서 이제 좀 생을 마감한 그런 경우는 이제 많지 않은 거거든요. 예. 당장 이제 뭐 당연히 뭐 지금도 생존에 있습니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익히 아시다시피 뭐 비자금 문제 이런 것들로 이제 형을 살아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당장 이제 가까운 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국정농단하고 뭐 이런 문제로 인하여 지금도 이제
형을 이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기에 예. 더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이렇게 또 남은 여생을 다 지금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국민들로서는 이제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보수 정권의 이제 대통령을 지낸 분들이라고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진보인 정권에서 민주정부에서 이제 대통령을 지낸 분들입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역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 이런 것들에서 스스로 이제 또 비극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예. 좀 비극적으로 이제 좀 지도자가 생을 마감하는 이런 또 하나의 사례가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슬픈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이런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은 그런 뭐 어떤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돼서 일어난 어떤 비극이라기보다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대통령들과도 이제 좀 비교되는 그런 죄목들인 거거든요. 자신이 예. 어떤 사익을 추구했고 그런 사익 추구의 어떤 그 뒷수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을 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직에 있을 때 삼성에서 이제 다스의 소송을 진행한 부분을 이제 대납해 준 것이 지금 뇌물 혐의가 유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더해서 이제 다스를 활용한 이제 비자금을 만든 부분 이런 것들이 함께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보다도 이제 훨씬 더 우리 공동체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례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뭔가 좀 진솔한 사과를 한다거나 예.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좀 밝혔으면 하는 마음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대단히 또 아쉽고 이런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예. 전직 대통령 중 네 번째로 기결수 신분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씁쓸할 수밖에 없는 또 장면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하면은 조금 전에 있었던 논현동 자택 앞의 모습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서 일반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서울중앙지검까지는 일반 차량을 이용을 하더라도 이제 동부구치소로 이동할 때는 또 검찰 차량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동하는 이런 차량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어떤 경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이런 좀 예우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송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뭐 일반적인 어떤 수준에서 이송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지만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동할 때는 검찰이 제공하는 이런 호송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아마 다른 이제 수용자들이라든지 물론 이제 어떤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 그런 사례와 이제 동등하게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에 가서 그 후 단계는 이제 형 집행 절차가 되는 거죠. 예. 따라서 지금 현재 검찰청사까지 이동하는 거는 전직 대통령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런 제한적인 아주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예우 조치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예. 이제 검찰청사에 들어간 이후에 여기서 구치소로 가든 또는 구치소에서 이제 분류심사를 마치고 또 교도소로 가든 또 그 후에 또 교도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또 이감이 되든 이거는 형 집행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동하는 모습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도 잠깐 지금 막 기억났는데 동부구치소의 경우에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도 수감됐었던 장소로 기억이 되긴 하는데요. 아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런 차이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뭐 동어 반복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2018년에 구속영장 집행 그 당시에는 그 수사관하고 그 검사하고 자택에 가서 영장을 집행해서 그 집행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중앙지검으로 본인이 이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이동하고 이후에 검찰이 호송차에 태워서 아무튼 뭐 그 방식이 좀 달라서 그 부분에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법 관련해서 뭐 검찰청 나오고 또 법원 나오면 사실 다 묶어서 하나의 절차로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 엄밀히 보면 별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가 다르고요. 또 재판 절차 과정과 또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서 그 후에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절차가 또 별개가 됩니다. 예. 따라서 조금 전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그 부분은 수사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예. 법원이 발부했는데요. 이거는 재판 시작되기 전입니다. 심지어 기소하기 전이었죠. 예.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거를 검사가 영장을 가지고 와서 제시하고 이제 구치소로 이제 인체하는 이게 구속영장의 집행 과정이 된 것이고요. 예. 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구치소에 구속되어서 수용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그런 재판 절차에서 뭐 중간에 이제 보석 결정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 징역형이 최종 확정이 되었고 또 지금은 재판 절차가 다 끝났고요.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러한 징역형과 또 이제 벌금형도 있습니다만 또 예. 추징금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을 선고받으면서 벌금 130억 원, 또 추징금 57억 원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이 어떻게 환수가 될 것이냐 그 부분도 관심인데 일단은 1년 정도를 이미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은 수용 기간이 16년이고 만약에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최종 확정된 그런 형량을 보면은 징역이 합산해서 17년이죠. 예. 17년인데 이게 징역 17년형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징역형이 선고됐고 이걸 합해서 17년이 된 겁니다. 즉 징역 15년형과 또 징역 2년형이 동시에 확정된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에요. 이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재직 중에 이제 뇌물 관련된 범행 저질렀을 때는 여기에 대한 형량은 별개로 나누어서 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후에 공무단임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예. 얼마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법원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잘못됐다는 판단을 받아서 분리해서. 다시 본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만 형식적으로 그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판결이 선고된 바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이 대통령 재직 중에 그 뇌물 관련된 그런 범죄로 징역 12년형이 나왔고요. 또 벌금 130억 원도 함께 거기서 나왔습니다. 예. 또 횡령을 비롯한 나머지 범죄를 합해서 또 징역 5년형이 선고되어서 합해서 징역 17년형이 된 건데 벌금도 굉장히 많아요. 예. 네, 벌금도 굉장히 많고 또 징역형과 벌금형이 이렇게 병과된 경우에도 또 별개로 이제 그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벌금형은 이 벌금을 다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환영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액수에 따라서 1일당 하루당 계산되는 그 액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상응하는 노역장 유치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 추징금은 좀 다릅니다. 이 추징금은 노역장 유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 판결도 지금 거액의 추징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걸 계속해서 뭐 못 내는 건지 안 내는 건지 못 찾아내는 건지 안 찾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상당하게 추징금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뭐 노역장 유치는 없잖아요. 예. 이건 벌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그걸 찾는 상황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판결이 뭐 추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벌금도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추징금도 다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만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 명의의 재산이 있느냐, 과연 있다면 어디에 있을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굉장히 여러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실제 그런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집이 한 채밖에 예.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손소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된 이 전 대통령 말고도 내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 환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일단 말씀하셨듯이 집 한 채가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집 한 채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액수가 아니죠. 굉장히 비싼 집이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10억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비싼 집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추징금의 이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은 예. 아무래도 이제 다른 재산의 유무를 이제 파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검찰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단위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재산을 확인하는 그런 좀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스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유죄가 이 판결이 된 이 다스와 관련해서 사실은 다스의 실소유주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리는데 굉장히 긴 기간이 이제 소모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몇 번이나 이 문제를 밝혀내는 데는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다시 이제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찾아보자 뭐 예.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일을 같이 할 사람들 막 모은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원칙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이 이런 형의 이제 집행의 과정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검찰이 이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검찰 지금 네, 검찰청사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그렇군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나온 차량이 검찰청사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량이 보이는데요. 지금 저 방향이라면은 아무래도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가진 않을 것 같고 별도의 지하 통로를 제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 저 지점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은 지하 통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주 가시는 그 쪽이라서 제대로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내려서 걸어가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 예. 모습을 볼 수 없겠네요. 그렇다면 거의. 그렇습니다. 별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얼굴을 보지는 못할 거고 지금 이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육성 입장 표명도 자택 앞에서 없었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바로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 공개되는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실제 볼 수가 없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미 보여드린 화면인데요. 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차량의 모습이고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고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벌금과 추징금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하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량의 모습이 보여서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재산을 그러니까 실제 내지 않거나 그 추징하는 절차가 어려워서 환수가 불가능하다면 검찰이 뭐 이런 어떤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재산을 뭐 강제로 경매에 붙인다든지 뭐 이런 조치도 가능한 겁니까? 일단 경매라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 부분을 이제 경매에 넘길 수가 있겠죠. 예. 따라서 중요한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걸 밝히기만 한다면 그 후에 환가 절차는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절차를 통해서 얼마를 환가할 수 있는지는 추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건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 명의로 된 것이 어디에 있는가 또는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딘가에 자산을 은닉해 놓은 것은 없는가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예, 예. 따라서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벌금 그리고 추징금 관련해서 저희 검찰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인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내렸다. 사실 그것은 다스가 누구 거냐라는 질문에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라는 답변을 한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대법의 판결 의미를 좀 짚어주시고 주요 쟁점들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심과 2심 그리고 또 대법원 모두 다스는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에 근거해서 다스 관련된 그런 횡령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삼성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고 또 국정원 자금 수수한 것도 역시 횡령과 뇌물이 모두 인정이 됐습니다. 또 그 외에도 공직 대가로 뇌물을 받은 부분도 무죄 판결도 받았습니다만 일부 유죄도 나왔거든요. 특히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해서도 일부 유죄가 나왔고 그리고 또 비례대표 의원 관련해서도 이제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이제 4억 원을 받은 부분도 이제 일부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고요. 또 무죄 받은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법인세 포탈 관련해서 다스 법인세 포탈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다스 미국 소송에 당시 그 공무원들을 동원한 거 아니냐라는 혐의 그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도 받았는데요. 즉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을 청계재단 소유의 그 영포 빌딩에 유출하고 또 숨겨놓은 거 아니냐는 혐의를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또 공소 기각됐습니다. 이렇게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 그리고 또 그 외 형식 재판 결과가 엇갈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따라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범행이다. 그리고 삼성 관련해서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또 국정원으로부터도 자금을 받았다. 이게 횡령과 뇌물이다라는 굵직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예, 뭐 주요 쟁점들, 유무죄 판단을 받은 내용들 저희가 쟁점별로 좀 짚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저도 이제 이 얘기 들으면서 좀 어려웠고 헷갈렸던 부분인데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서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형 집행정지나 즉시 항고 내지는 항고도 종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법적으로 정리할 텐데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서 재항고한 사건을 법원이 어떠한 근거로 기각했는지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예, 사실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죄냐 무죄냐 또 유죄라면은 형량이 어떻게 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부분과는 실제 판단과는 관련이 없어요. 예. 그리고 또 별개의 사건 번호가 부여된 별개의 재판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 대법원에서까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은 법조계에서도 이제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동안 뭐 이런 일이 대법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따라서 큰 그런 지침이 되는 그런 대법원의 판단이기도 한데 뭐 보통 항고도 있고 즉시 항고도 있고 그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이제 법률 강의가 되고 너무 어려워서 예, 아주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집행 정지 효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떠한 법원에서 이제 보석 취소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불복을 하면 이제 그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면은 불복을 함으로써 이 보석 취소 결정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석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네네네. 예. 그런데 반대로 이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복을 해도 이런 그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해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면 예. 집행이 정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그 보석 취소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거든요. 예, 예. 따라서 이렇게 2심에서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집행정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대법원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예. 그동안 이런 판단이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저는 예. 사실 이번에 이 이게 사안에서 처음 있는 봤는데 케이스인가요? 네네. 아. 적어도 제가 뭐 아. 더 다른 법조인들은 훨씬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예, 예. 적어도 저는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서 크게 화제가 될 정도 사건은 처음 봤습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쉽게 이제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이 구속과 불구속은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보석 관련해서 보석이 취소되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해요. 방어권 행사 여부도 중요하고 예. 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서 큰 이제 불이익을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고등법원이 보석 취소 결정을 또 고지하면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분과 예. 함께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